보기만 해도 기분 화사해지는 저 분홍색 건물. 도대체 뭐라는 곳인지 여러분은 짐작이 가시나요? 일일 300톤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연간 약 3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시설입니다. 저 연기는 쓰레기를 태울 때 나는 연기였네요. 그런데 1년에 30억? 쓰레기가 정말 금값인데요. 도대체 쓰레기로 뭘 어쨌길래 이런 수익이 나는 걸까요? 이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안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뭔가를 가득 싣고 들어오는 트럭. 저 안에 있는 게 쓰레기 같은데 어디 한번 볼까요? 역시 쓰레기가 많네요.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에 생활 폐기물을 연간 약 8만 4천 톤 반입받아서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지역 난방 회사에 온수를 공급함으로써 연간 약 3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시설입니다. 보이세요? 한 곳에 모여있는 어마어마한 쓰레기들. 경기도 광명과 구로구에서만 하루에 발생한 쓰레기 양이 저 정도라니 전국으로 치면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매일매일 나오는지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자원회수 시설 안에 모인 쓰레기들은 이렇게 소각로와 연결된 설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각로 안으로 모인 생활 폐기물 쓰레기들은 고온의 열로 태워지는데요. 도대체 몇 도나 될까요? 약 950도로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중앙제어실에서는 집화장에서부터 소각로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벽면에 그려진 연소 과정과 숫자들. 이 숫자들은 쓰레기가 소각되는 곳의 온도, 양, 압력 등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 난방 회사에서 약 53도의 온도로 저희한테 보내주게 되면 저희가 열을 이용해서 110도까지 온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 온도를 지역 난방 회사에 공급하면 판매되는 열 공급 금액 규모는 연간 약 3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자원회수 시설에 모여 처리되는 생활 폐기물 쓰레기들. 이 쓰레기들이 950에 달하는 고온의 열로 소각되면서 발생하는 열은 그냥 버리지 않고 지역 난방공사를 통해 주변 5천여 가구가 넘는 아파트와 주택 등에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한 열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게 되는 거죠. 쓰레기도 없애고 에너지도 챙겼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닌가요? 유레카! 흔히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합니다. 자연의 한가운데 서 있노라면 복잡한 세상과 단절된 듯 평온함마저 느껴지는데요. 자연이 품고 있는 고유의 색, 녹색과 파란색이 혈압과 맥박을 떨어뜨려 편안한 기분을 선사하는 것이죠. 천혜의 자연환경은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보다 정교하게 제작된 VR 힐링 현상은 실제 자연에 버금가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켜 안정 효과를 높이는 것이 VR 힐링 콘텐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풀 하나, 나무 한 그루에도 심혈을 기울여 작업하는 건 몰입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일이죠. 네, 잠시만요. 자연의 소리를 더하는 건 역시 실제 자연 환경에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를 위해 직접 자연의 소리를 녹음하고 영상에 맞는 노래를 작곡해 그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주얼이나 사운드를 들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을 내는 것은 여러 논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반으로 해서요. 스토리텔링에서 심리적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반이 또 있거든요. 그거와 여러 융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VR의 가장 특징이 융합적인 컨텐츠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융합을 해가지고 그 방식으로 해서 심리 치유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연출하고 스토리텔링을 잡아갔습니다. 눈앞으로는 푸르른 자연이 펼쳐지며 마음에 안정을 주고 새의 지저귐 소리에 맞춰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헬스케어가 더해져 심신의 안정을 얻을 수 있죠. 이제 내가 이 광경을 보고 가상현실로 인한 이런 공간을 보고 내가 얼마나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기도 했었는데 그런 의문은 제가 정말로 처음 한번 앉아보자마자 바로 그 의문이 해소될 정도로 정말로 이 마음에 와닿는 이런 느낌들이 정말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몽환적인 느낌도 나고 이것이 이제 같이 음악과 그다음에 어떤 기타 다른 요소들 이를테면 바람이라든가 향기라든가 이러한 요소들이 다 같이 이제 가미가 됨으로써 정말 저는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청청 패션을 입고 왔는데요. 바로 이번 아이템이 청바지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한 벌쯤은 집에 갖고 있을 이 청바지. 청바지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지금 같이 알아볼게요. 100점 미션 도전! 청바지를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가 적절한 세탁법을 잘 지키는가 하는 건데요. 청바지의 물 빠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바지를 세탁할 때는 뒤집어서 그리고 청바지의 지퍼와 단추를 잘 채워주신 다음에 반드시 차가운 물로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제는 울 샴푸와 같은 중성 세제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또 세탁과 탈수는 15분에서 10분 정도로 좀 짧게 해주시는 게 청바지의 길이가 줄어든다거나 모양의 변형이 생기는 걸 좀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청바지처럼 좀 해지거나 찢어진 스타일의 청바지를 많이들 입으시는데요. 이런 청바지를 세탁을 할 때는 실이 끊어지거나 모양의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탁망에 넣어가지고 세탁을 해주시거나 가급적이면 손빨래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좀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건조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청바지를 건조를 시킬 때에는 가급적이면 탈수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좀 그늘에서 자연 건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특히 무릎 부분이 접히지 않게끔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뒤로 거꾸로 매달아서 건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밑단이 위로 향하게끔요. 왜냐하면 청바지를 세탁을 할 때는 수축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수축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관법인데요. 청바지는 티셔츠처럼 직사각형으로 접어서 보관을 하기보다는 청바지는 돌돌 말아서 보관해 주시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구김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청바지 하면 핏이 생명이잖아요. 이 핏이 망가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레카! 제주도는 자연이 아름다운 곳으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1인당 배출되는 쓰레기가 전국 최고인 곳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관광업이 중심인 제주도의 특성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심각하죠. 자고로 상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수십 가지 반찬을 상에 올려야 대접 좀 받았다고 여겼던 우리 민족들. 그 덕분에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관광객이 넘치는 곳이니 더하겠죠. 그래도 이분들은 남기는 것 없이 맛있게 드신 것 같은데요. 이 큰 식당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 꽤 될 것 같은데요. 기숙일 때는 약 한 200~300kg 정도 나오게 되고요. 성수 경우에는 한 600에서 700~800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심각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곳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곳 음식점에는 좀 특별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이 기계 안에 넣으면 악취나는 쓰레기들이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봉지채로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는데요. 플라즈마 토치라는 고온의 토치, 1000도에서 1500도를 발생시키는 고온의 토치로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열 분해를 시킵니다. 진공 상태에서 이온과 전자가 화염처럼 분사되어 내용물을 때리면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고분자 유기물들이 단원자로 바뀌며 분해가 되는 원리인 겁니다. 한마디로 고온의 플라즈마가 쓰레기의 성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악취나는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 없는 탄화물, 즉 수치로 바뀌어 배출되는데 심지어 그 무게까지 원래보다 98%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 생산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잠재적인 에너지원을 다양한 그 에너지와 방법을 통해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kg당 발열량이 5,300kcal가 넘습니다. 무연탄이 1kg당 발열량이 4,800kcal입니다. 도시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약 30%는 경유차의 매연, 그리고 경유차가 내뿜는 배기가스의 발암 위험도가 80%가 넘는다는 사실. 하지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해줄 수소 전기차가 등장했으니까요. 왼쪽의 풍선 안에 있는 미세먼지가 수소 전기차의 필터를 통해 맑은 공기로 배출된다는 어메이징한 사실. 수소 전기차는 사실 연료 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상당히 깨끗한 공기를 이렇게 주입해 줘야 됩니다. 투입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어 필터를 상당히 좋은 걸 장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수소 전기차가 운행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다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는 대형 공기청정기라는 소리 아닌가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던 자동차가 미세먼지를 없애는 궁극의 친환경 아이템이 되다니 이게 바로 수소 전기차인 겁니다. 인류 미래의 자동차, 4세대 이동수단이라 불리는 친환경 수소 전기차가 대중교통에 도입되고 이제 도로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모든 차들이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를 에너지로 달리는 수소 전기차라면 미세먼지 걱정은 당장 사라질 텐데 말이죠.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 전기차가 전국 30대가 아니라 3만 대, 아니 30만 대 정도 되면 우리는 공기 걱정, 환경 걱정 없이 상쾌한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수치로 말하자면 수소버스 한 대가 운행을 했을 때 경유차 50대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레카!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아침에 마셨으면 점심에도 마셔야 하고 내가 마셨으면 옆 사람도 마셔야 하는 게 바로 커피. 이쯤 되면 커피박도 엄청 배출된다는 거 짐작하시겠죠?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들고 나면 16g의 커피박이 만들어집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커피 원두의 99.8%가 커피박이 된다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의 일종인 커피 찌꺼기. 커피를 내리고 난 후 남는 이 원두 찌꺼기를 커피박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목재나 볏짚의 탄소함량이 0.47인 것에 비해 커피박의 탄소함량은 0.51로 더 높아 잘 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1kg의 커피박을 에너지화했을 때를 가정하면 바이오 펠릿과 바이오 에탄올이 각각 415g,
바이오 디젤 170g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냥 버리기 정말 아까운 신재생에너지의 연료네요. 그래서 국내 지자체에서는 커피 전문점에서 버려지는 커피박을 수거해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소와 연관이 있죠. 그동안 커피 찌꺼기는 생활 쓰레기로 분류돼서 소각장에가 소각을 한다든가 또는 매립을 시켰는데 우리 구에서는 커피 찌꺼기를 자원재생순환법에 의거해서 충남 청양에 있는 축산 농가의 톱밥 대신 대체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톱밥 대신이라는 말 궁금하시죠? 축산 농가에서는 소들이 생활하는 축사 바닥에 지피나 톱밥을 깔아 분뇨와 섞이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친환경 퇴비를 농사에 활용하는데 커피박이 그 역할을 대신 해내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 기사랑 신문 기사로 서울시에서 커피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된다. 이렇게 기사를 접하게 돼서 아, 커피 찌꺼기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 이게 우리 기존의 축사에서 쓰는 수분 조절제인 뭐 왕겨라든지 톱밥 대체제로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이제 활용해 볼까 생각을 하게 됐고 커피박은 그 자체가 가진 오일 성분, 단백질, 무기질을 가지고 있어 바이오매스의 함량이 높아 신재생에너지로 가치가 높으면서도 친환경 퇴비로도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신기하니까 처음 했을 때는 향기 맡아보면서 또 고얀 녀석들 같은 경우는 먹기도 해요. 근데 이제 한번 맛보고 달달해야 되는데 쌉소름하니까 먹고 뱉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축분과 섞여 퇴비를 만들면 축분에서 나는 냄새까지 잡을 수 있어 농가에서 아주 반기고 있다고 하네요. 유레카! 기능까지 두루 갖추며 진화하는 나, 양말.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양말을 만나볼까요? 바로 이곳에 그 주인공이 있죠. 고운 빛깔은 물론 다양한 크기까지 두루 갖춰 겉보기엔 일반 양말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녀석들은 옥수수 섬유로 만들어졌답니다. 옥수수 열매, 그리고 잎사귀, 또 우리 차로 마시는 옥수수 수염 이런 게 다 들어가고요. 그걸 발효 중합시키고 거기서 가공을 거치면 투명한 알맹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알맹이에서 손뭉치인 파이바를 만들고요. 거기서 방적을 거쳐서 실이 완성되게 됩니다. 옥수수에 있는 전분이나 섬유소 등의 성분을 작은 칩 형태로 가공해서 녹인 뒤 가늘게 분사해서 손뭉치를 만들고요. 여기에 방적으로 꼬임을 주고 염색해서 다양한 빛깔의 옥수수 섬유실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을 편집 기계에 걸면 기계가 실을 짜서 양말을 만들고 여기에 마무리 작업을 거쳐 완성하는데요. 옥수수 섬유 양말을 개발한 이유는 뭘까요? 석유에서 뽑는 화학 섬유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의미를 가진 양말을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 소재도 조금 더 의미 있고 환경에 이로운 소재를 사용하자. 사실 일반적으로 양말은 쉽게 사서 신은 뒤 쉽게 버려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화학 섬유로 만든 양말은 수백 년에서 길게는 만 년까지도 썩지 않죠. 하지만 옥수수 섬유로 만든 양말은 땅에 묻히면 1년 안에 분해될 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60% 정도 절감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죠. 게다가 나 옥수수 섬유 양말은 또 다른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양말 인형으로 변신해 긴급구호 물품으로 빈곤 국가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옥수수 씨앗까지 품고 있어 사용한 뒤에도 사람과 자연에게 특별한 선물이 된답니다. 유레카!
먼저 집에서 사용하시는 이 수건과 고무줄 3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이 고무줄은 하나는 큰 거, 그리고 작은 거는 2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요. 이 집에서 쓰는 수건을요, 펼쳐주시고요. 3분의 1로 3개의 등분으로 나눠서 3분의 1 지점까지 한쪽 끝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주시면 되는데요. 좀 단단하게 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건에 만약 글씨가 쓰여져 있다면요. 수건에 글씨 써진 부분이 안쪽으로 가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말린 부분이 풀리지 않게끔 뒤집어 주시는데요.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비틀어 주시고요. 그리고 얇은 부분이 두꺼운 부분 위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덮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큰 고무줄을 가지고 곰인형의 머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좀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작은 고무줄 2개를 이용해서 양쪽에 귀를 묶어 줄 겁니다. 조금 작게 묶어주시면 귀엽게 곰인형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자, 고무줄을 묶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는 리본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 리본을 목에다가 묶어줄 거예요. 만약에 눈이나 코를 달아주시는 것도 귀여운 곰인형을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쁘게 리본을 묶어주게 되면 수건으로 만든 곰인형이 짜잔! 곰인형이 완성이 됐습니다. 수건과 고무줄만을 이용해서 바느질 없이 이렇게 예쁜 곰인형을 만들어 봤는데요. 고무줄을 풀기만 하면 수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레카! 개미는 자신의 몸무게보다 최대 약 5,000배가량의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메뚜기는 사람으로 치면 도시 블럭 몇 개를 건너뛰는 것만큼의 점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공할 만한 특성을 보면서 훗날 인류가 진화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언젠가 개미와 메뚜기의 효율성을 인간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크기가 2배, 3배로 늘면 힘도 2배, 3배로 커질 테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듯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세계에 작용하고 있는 물리법칙에 의해서 설명해 본다면 소소하지만 결정적인 오류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체나 생명체가 작아지거나 커지게 되었을 때 극명하게 나타나는 효율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 스케일 속에 숨어있는 물리에 관한 이야기를 궁금한 S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사실 이 스케일에 관한 과학적 논증은 무려 17세기 초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400여 년 전에 이를 과학적으로 논증하려고 시도했죠. 우선 바로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논증 방법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사각형으로 된 물건을 떠올려 봅니다. 바닥 타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닥 타일이 가로, 세로 모두 1m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이 바닥 타일의 크기를 늘려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를 2배로 늘려볼까요? 바닥 타일의 크기가 증가했습니다. 길이를 2배로 늘렸을 뿐인데 넓이는 2배 이상으로 더 넓어진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길이를 3배로 키우면 그 차이는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길이가 2배, 3배로 증가하는 동안 길이의 제곱으로 만들어지는 면적은 자연스럽게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처음에 넓이가 1제곱미터라면 그 다음은 4제곱미터, 그 다음은 9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논증은 부피로 확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넓이보다 더 빠르게, 즉 세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처음에 부피가 1세제곱미터라면 8세제곱미터, 27세제곱미터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엄청난 문제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피와 무게는 비례해서 증가하는 반면 무게를 감당하려고 필요한 힘인 면적은 부피가 증가하는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컨대 나무가 모양은 그대로 유지한 채 키가 10배로 커진다면 무게는 1000배로 늘어나는 반면
그 무게를 떠받치는 기둥이 감당할 힘은 고작 100배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릴레이는 사람이나 말 같은 동물들이 엄청나게 커진다면 형태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기능은 유지할 수 있어도 뼈대 구조를 구축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개미가 자신의 몸무게보다 5,000배 정도의 사물을 들어 올릴 수 있다고 한들 개미의 몸집을 키워 강아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 수준까지 커진 개미는 자신만큼의 크기를 가진 개미 2마리에서 3마리를 겨우 들어 올리는 수준으로 힘의 효율이 저하될 것이며 결국 인간의 스케일만큼 개미를 더 키우게 되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작 1마리의 개미를 들어 올리는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의미죠. 이는 다시 말해 몸집이 작은 개미는 자기 몸집에 딱 맞는 힘의 효율을 지니고 있고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